남의 아내를 넘본 양반. 조선시대 영조 임금은 자신을 대신해 지방의 민생을 살펴볼 암행어사로 박문수를 보내었습니다. 박문수는 가는 곳마다 벼슬아치의 잘못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요. 그는 일처리가 공정하여 백성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박문수가 경상도 지방을 둘러볼 때였습니다. 바닷가 지역을 도는데 마침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고 말았지요. 바닷가에는 살림살이가 쓸려와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강의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이니 북쪽 지방에 큰 물난리가 났을 게야. 그런 생각이 들자 박문수는 한시라도 빨리 백성들을 구제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리하여 경상도 지역의 곡식 3,000석을 급히 북쪽으로 실어 나르게 하였지요. 주위에서는 모두 이 일을 만류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은 먼저 조정에 보고한 뒤 허락을 맡아야 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게 급하긴 해도 먼저 조정의 허락을 맡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 한양으로 사람이 오가며 허락을 맡는 동안 물난리를 당한 백성들 중에는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할 것이다. 먼저 곡식을 나르고 이 사실을 뒤에 조정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다. 박문수는 자신의 고집대로 곡식을 배에 싣고 북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함경도에서는 큰 홍수를 당하여 함경감사가 조정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곡식을 급히 옮겨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말이지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바다를 바라보니 수많은 배들이 곡식을 가득 싣고 연이어 포구의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조정에 곡식을 보내달라는 글을 보낸 지 며칠도 되지 않아 곡식이 도착했으니 놀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암행어사 박문수가 보낸 것이었지요. 함경감사는 곡식을 각 고을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조정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임금님은 문책은커녕 슬기롭게 이를 대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박문수에게 가장 고마워한 것은 함경도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무주 지역을 지나다가 날이 저물고 말았지요. 그가 하룻밤 잠을 청하려고 한 집을 들어갔는데 아주 괴상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타고 앉아서 칼로 찌르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박문수는 황급히 달려들어 아버지를 뜯어 말렸습니다. 어서 칼을 내려놓으시오. 박문수는 두 사람을 뜯어 말린 다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러자 나이든 아버지가 땅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난 원래 한양에 살던 선비요. 살기가 너무 어려워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마을에 들어와 훈장 노릇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양반한테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아직 갚지를 못하였지요. 그러자 내 아내를 자기의 둘째 부인으로 삼고 내 며느리를 자기의 며느리로 데려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지 않겠소. 내일이 혼인식을 하겠다고 한 날인데 어찌 차마 그 꼴을 눈뜨고 볼 수가 있겠소. 그래서 차라리 아들을 죽이고 나도 자결할 생각이었소. 박문수가 들어보니
참으로 딱하고 억울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는 밤길을 걸어 관가로 달려가 사또에게 무예가 뛰어난 몇 사람을 빌려달라고 하였지요. 그러고는 다음 날 혼인식이 열리는 양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문수는 미리 준비한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자리에 뛰어들어 외쳤습니다. 당장 혼인식을 멈추어라. 나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온 장군이다. 옥황상제께서는 남의 아내와 며느리를 빼앗으려는 못된 놈을 잡아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지. 여봐라. 저 못된 양반 놈을 포박하여 끌고 가라. 명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남의 아내와 며느리를 넘보던 양반은 그날 호되게 혼이 나고 말았지요. 아내와 며느리를 다시 찾게 된 아버지와 아들은 박문수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하늘이 보살피는 집이라고 하여 모두들 우러러 받들었다고 합니다. 새어머니의 구박.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년 민수에게는 아주 예쁜 새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군. 아마 마음씨도 그만큼 곱겠지. 하지만 민수의 새어머니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나 이웃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민수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대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민수를 괴롭히고 학대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낳은 두 아들만 예뻐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민수는 새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야. 내가 더 효도를 해야지. 그리고는 더욱더 새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니가 너에게 잘 대해주더냐? 하고 물을 때마다 네 아버지, 새어머니께서는 저를 항상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신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어머니가 민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어머니에게 더 좋은 옷을 사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새어머니가 민수에게 더욱 잘해주리라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더더욱 민수를 괴롭혔습니다. 밥을 굶기는 일은 예사였고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빨리 못한다며 매질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새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두툼한 솜옷을 여러 벌 만들어 입혔고 민수에게는 억새뿔을 넣은 옷을 주었지요. 그 때문에 민수는 하루 종일 추위에 덜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먼 길을 가는데 네가 마차를 몰아주면 좋겠구나.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민수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얼른 마차 위에 올랐습니다. 민수가 힘차게 소리치자 말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수는 말 고삐를 놓치고 말았지요. 마차는 순식간에 논두렁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차와 함께 논 구덩이에 처박혔고 팔까지 부러지고 말았지요. 네 나이가 몇인데 마차 고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너무 추워 그만. 그러자 아버지는 더더욱 화를 내었지요. 이렇게 두꺼운 털 옷을 입고도 춥다는 말이 나오느냐? 아니,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가 화가 난 채로 민수의 옷 여기저기를 더듬었습니다. 민수의 변명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옷을 움켜쥐는데 문득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자 아버지는 얼른 민수의 옷을 벗겨 속을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이건 억색풀이 아니더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가 입고 있던 옷이 솜옷이 아니었더냐? 억새풀을 넣은 민수의 옷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락없는 솜옷으로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민수가 솜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네, 하지만 이렇게 억새풀로라도 옷을 만들어준 새어머니는 아주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처럼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아이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내가 당장 너희 새어머니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말 것이야.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너에게 이토록 못된 짓을 한 새어머니가 밉지도 않느냐? 한편으론 섭섭하여 눈물이 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님께서 새어머니를 내쫓으신다면 새어머니뿐만 아니라 새어머니의 두 아들마저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대로 집에 머무르신다면 한 아들만 추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부디 마음을 돌리십시오. 그 말에 아버지는 땅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울먹이며 앞에 꿇어앉은 민수를 꼭 끌어안았지요. 아들아, 정말 미안하구나. 너의 깊은 효성을 알지 못하고 이토록 너를 고통스럽게 했으니 이 아버지야말로 아주 큰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한동안 민수와 아버지는 꼭 끌어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뒷날 민수는 훌륭한 벼슬아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위가 된 용녀. 옛날 아주 오랜 옛날에 박씨 성을 가진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용녀라는 딸을 하나 낳고 아내와 오순도순 살고 있었지요. 딸아이 이름을 용녀라고 지은 이유는 태몽 때문이었습니다. 용녀의 어머니는 용꿈을 꾸고 예쁜 딸아이를 낳았다며 아이를 용녀라고 이름 지어 주었지요. 하지만 용녀가 어렸을 적 용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용녀는 영리했고 또 야무져서 8살 때부터 부엌일을 곧잘 했습니다. 용녀 아버지 박씨는 영리한 용녀 덕분에 마음 놓고 고기를 잡으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박씨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지요. 파도는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는 듯 높이 쳤고 거센 바람의 배는 종이배처럼 일렁일렁했습니다. 박씨는 안간힘을 썼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용녀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였지요. 하지만 커다란 파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파도가 덮치자 배 위의 박씨도 바다로 빠지고 말았지요. 박씨는 온 힘을 다하여 겨우
부서진 뱃조각을 잡았습니다. 작은 뱃조각에 의지하여 박 씨는 겨우 숨을 쉬었지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지만 뱃조각에 몸을 의지하여 이리저리 흘러갔습니다. 한편 집에 있던 용녀는 비가 내리고 파도 소리가 거세지자 도저히 집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지요. 육지 날씨가 이 정도면 바다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게 불 텐데 아버지는 어찌하고 계실까? 용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어 바닷가로 나가보기로 하였지요. 풍랑이 칠 때면 바다는 물론이고 바닷가까지 큰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용녀는 아버지 걱정에 자신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바다에 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이 부르는 소리가 들릴 리 없었지만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고 싶었지요. 그때 파도에 밀려 바닷가로 떠내려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파도에 휩쓸려 온 사람은 용녀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였지요. 아버지는 눈뜰 힘도 없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용녀는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와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병이 나서 옴짝달짝 할 수 없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용년에는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끼니 때문에 아버지께 걱정을 끼치게 될 테니 내가 아버지 대신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어. 이제 겨우 16살인 용년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에 나간 용녀는 고기를 잘 잡았지요.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고깃대가 걸렸습니다. 용녀는 신이 나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었지만 조금만 더 하면서 고기를 더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버지께 약도 지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려야지. 용녀는 아버지 생각에 파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지요. 점점 높아지는 파도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용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렇게 용녀가 허둥대고 있는 사이 우지직 하는 소리가 나더니 배가 순식간에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용녀는 파도 위로 솟구쳤다가 차갑고 깊은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지요. 아버지. 용녀는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날이 바로 8월 보름날이었지요. 그 뒤부터 8월 보름이면 마을 바닷가에 바위가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가 솟는 날에는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르는 슬픈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용녀의 영혼이 바위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그 바위를 용녀 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쁜 처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처녀는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아버지는 딸을 사랑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고 들어온 처녀에게 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얘야, 이리 가까이 와 앉거라. 아버지는 처녀 앞에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을 내놓았습니다. 처녀는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어보았지요. 보자기를 풀자 작은 은방울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 웬 은방울이에요? 이건 네 어머니가 너에게 남긴 선물이란다. 어머니가요? 그래, 네가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였지. 네 엄마는 갑자기 이름 모를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네가 16살이 되면 이 은방울을 너에게 선물로 주라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어머니, 그날부터 처녀는 딸랑딸랑 은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해가 지기 전에 들어오마.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지게를 지고 나무를 알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났을 때 살인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돌아오셨나? 방문을 열고 내다본 처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저게 뭐야? 호랑이잖아. 덜컥 겁이 난 처녀는 얼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걸어온 호랑이가 앞발로 방문을 툭툭 쳤습니다. 처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뒷문으로 살금살금 빠져나와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간 산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습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호랑이가 처녀를 뒤쫓았지요. 안 돼.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뛰다가 머리에 꽂고 있던 찬빗을 빼서 휙 하고 던졌습니다. 그러자 호랑이 앞에 툭 떨어진 찬빗은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더니 험한 산으로 변하여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호랑이가 험한 산을 헉헉거리며 넘는 동안에 처녀는 멀리,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호랑이는 금세 처녀를 쫓아왔지요.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뛰다가 허리끈을 풀고 치마를 휙 하고 벗어 던졌습니다. 호랑이 앞에 떨어진 치마는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지요. 그랬더니 연꽃이 가득 핀 연못으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허우적거리며 연못을 건너는 동안 처녀는 멀리,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호랑이는 다시 처녀를 쫓아왔지요. 안 돼.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뛰다가 신고 있던 집신 한 짝을 벗어 휙 하고 던졌습니다. 호랑이 앞에 떨어진 집신은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지요. 그러더니 높은 낭떠러지로 변했습니다.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낭떠러지를 내려오는 동안 처녀는 더 멀리 도망갔지요. 제 아무리 호랑이라도 저 낭떠러지에서 내려오긴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처녀는 숨을 몰아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날쌔고 재빠른 호랑이는 어느새 처녀를 쫓아왔지요. 금방이라도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깜짝 놀란 처녀는 엉겁결에 푸른 저고리의 앞 고름을 떼어 휙 하고 던졌지요. 호랑이 앞에 떨어진 앞 고름은 이번에도 이상한 빛을 내더니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더니 깊고 넓은 강으로 변하였지요. 호랑이가 허우적거리며 강을 건너는 동안에 처녀는 멀리 더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호랑이는 또다시 처녀를 쫓아왔지요. 호랑이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이제 처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어머니가 남겨준 은방울 뿐이었습니다. 안 돼. 이건 던질 수 없어. 힘껏 소리친 처녀는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호랑이는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쓰러진 처녀 주위를 어슬렁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소리가 나더니 번쩍하고 번개가 내리꽂혔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지요. 호랑이는 그 자리를 떠났지만 처녀는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날이 가고 해가 바뀌자 처녀가 숨을 거둔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선물인 은방울은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났고 어머니를 그리는 애틋한 마음은 향기가 되어 온 세상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영혼을 판 소녀. 옛날 어느 날 아일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멋진 옷을 입은 외국 상인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에 금으로 만든 핀을 머리카락에 꽂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여관에 묵으며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너무나 궁금하였지요. 그래서 여관 주인이 몰래 방안을 들여다보니 날마다 그 말을 수북이 꺼내놓고 돈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여관 주인이 두 사람에게 물었지요.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리 돈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흉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나요? 우리는 가짜 가난뱅이에게 속는 것이 싫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바란다면 기꺼이 도와줄 생각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바로 마을로 퍼졌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생각에 사람들은 싱글벙글하며 상인들 방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나올 때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인들에게 영혼을 팔았기 때문이었지요. 상인들은 악마를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샀습니다. 아가씨, 늙은 노인, 결혼을 한 사람 등 사람에 따라 영혼 값이 달랐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 고운 마음씨를 가진 백작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소녀는 외국 상인 두 명이 사람들의 영혼을 산다는 소문을 듣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금화가 얼마나 있나요? 10만 냥 정도 됩니다. 그럼 보석은요? 금화와 비슷한 값어치만큼 있습니다. 그럼 성과 숲과 땅은요? 금화와 보석의 2배 정도 값어치가 됩니다. 그럼 성과 둘레의 땅만 빼고 모두 팔아주세요. 그리고 금화로 바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며칠 뒤 소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금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 상인은 더 이상 사람들의 영혼을 살 수가 없었지요. 고민하던 상인 두 사람은 소녀의 금화를 뺏기 위하여 몰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내 금화를 빼앗길 수 없어요. 소녀가 안간힘을 썼지만 두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소녀의 손을 묶고 금화를 모두 빼앗아 가고 말았지요. 그래도 다행은 여드레만 지나면 서쪽 나라에서 보내주는 많은 곡식과 식량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사람들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었지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가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그때까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영혼을 팔기 시작하였지요. 소녀는 자신이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소녀가 무언가를 다짐하더니 상인 두 사람을 찾아갔지요. 당신들이 영혼을 사나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럼 내 영혼도 사세요. 하지만 내 영혼은 무척 비싸답니다. 상관없습니다. 훌륭한 영혼이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고운 마음씨를 가진 소녀의 영혼은 무척이나 맑고 순수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탐이 났습니다. 얼마를 주면 팔겠습니까? 금화 15만 양을 주셔요. 두 사람은 소녀의 말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금화를 내주었습니다. 소녀는 금화를 가지고 집으로 와 하인을 불렀지요. 이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요. 여들의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영혼을 팔지 말라고 하세요. 말을 마친 소녀는 혼자 있고 싶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소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요. 걱정을 하던 하인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차갑게 식은 소녀가 누워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죽음에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신이 나타나 말하였지요. 이 소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영혼을 팔았다. 하지만 소녀가 악마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소녀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여드레 뒤 드디어 곡식과 식량이 도착하여 사람들은 더 이상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상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시아버지와 팥죽. 옛날 어느 집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며느리 앞에서 흉 잡힐 짓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아버지에게 버릇없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서로 조심하면서 살았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팥죽 한 솥을 쑤었습니다. 며느리는 팥죽을 다 쑤어 놓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지요. 그런데 그새 시아버지가 부엌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 팥죽이 솥에 가득 들어 있었지요. 금방 쑤어서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이 아주 맛있어 보였습니다. 마침 배도 몹시 고프던 참이라 그걸 먹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며느리에게 점잖게 보이려면 상을 차려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오기 전에 몰래 한 그릇 먹고 보자. 시아버지는 팥죽을 큰 사발에 하나 가득 퍼 담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먹다가 며느리가 돌아오면 그런 망신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한 사발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며느리가 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왔지요. 며느리가 팥죽을 상에 차려서 시아버지에게 드리려고 방에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버릇 없어 보이지 않으려면 시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상을 차려 올린 다음에 팥죽을 먹어야 하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나요?
김이 무럭무럭 나는 팥죽을 보니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몰래 한 그릇 먹어야겠다. 며느리는 팥죽을 한 사발 퍼가지고 먹으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기서 먹다가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래서 팥죽을 한 사발 들고 뒷곁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보는 데서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고 말이지요. 뒷곁에서는 시아버지가 한창 팥죽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이니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없었지요. 땅 바닥에 아무렇게나 쭈그리고 앉아서 팥죽 한 사발을 손에 들고 후루룩 얌얌 마구 먹어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팥죽 사발을 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며느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곁에까지 와서 팥죽을 먹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며느리가 불쑥 나타난 것이지요. 시아버지는 그만 즐겁을 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몰래 팥죽 먹은 것을 며느리에게 들키면 큰일이니 엉겁결에 팥죽 사발을 감춘다는 게 그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말았지요. 팥죽 사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니 어떻게 되겠어요? 팥죽이 얼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꼴로 눈만 멀뚱멀뚱하고 서 있었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 몰래 팥죽을 먹으려고 뒷곁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겠어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뒷곁은 식구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니 마음 놓고 팥죽을 먹으려니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시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그만 속이 뜨끔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엉겹결에 아버님 팥죽 잡수셔요 하면서 손에 든 팥죽 사발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가 말하였지요. 얘야, 너는 팥죽만 보아도 이렇게 팥죽땀이 줄줄 흐른단다. 그러니 그게 진짜 백이 팥죽땀이었지요. 치료하는 오리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소녀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잘 돌봐주었지만 소녀의 병은 점점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이 흐릿해지면서 생명이 차츰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러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을 고치는 할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오리였지요. 오리 할머니는 아주 늙었는데 너무 늙어 아무도 나이를 몰랐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요. 오리 할머니는 소녀가 누워있는 불가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담요를 젖히고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들었지요. 오리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새끼 여우의 소리가 나는군요. 그 여우는 지친 몸으로 딱딱한 눈밭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우는 발을 절룩이면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지요. 여우는 몹시 배가 고파요.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자꾸만 서는군요. 이 소녀의 가슴에서 이런 소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자 소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냥꾼입니다. 제가 눈밭으로 나가겠어요.
그 새끼 여우를 잡아서 할머니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오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내게 그 여우를 데려오시오. 그 새끼 여우를 마을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소녀의 아버지는 눈 신을 신고 흰 눈밭으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소녀의 아버지는 발자국을 발견하였지요. 그건 새끼 여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우가 꼬리를 질질 끌면서 지나간 흔적과 비틀비틀 넘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온종일 새끼 여우의 발자국을 뒤쫓아 다녔고 어두워지기 바로 전에 그 여우를 발견하였지요. 지친 새끼 여우가 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오리 할머니가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새끼 여우 소리가 들리지만 이제 사냥꾼이 가까이 있어요.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사냥꾼이 새끼 암여우를 봤습니다. 그래요. 그가 불쌍한 여우를 봤네요. 소녀의 아버지는 완전히 날이 어두워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불을 피웠지요. 그는 불가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녹이다가 어둠 속에서 여우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우도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고 있었지요. 마을에서는 계속 오리 할머니가 소녀의 가슴에 귀를 대고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불꽃 튀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사냥꾼이 불을 피웠고 여우가 보고 있어요. 오늘 밤 소녀는 열이 나서 몸이 매우 뜨거울 겁니다. 밤새도록 소녀의 아버지는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춥고 피곤했지만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그는 다시 새끼 암여우를 뒤쫓아 다녔습니다. 마을에서는 소녀가 기침을 심하게 해대었지요. 이제 소녀의 아버지는 새끼 여우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는 여우를 양손으로 안았지요. 여우는 매우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 나를 따라다니세요? 나는 아프고 지쳤어요. 차라리 지금 날 죽이세요. 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우야, 난 너를 죽이지 않을 거란다. 네가 우리 딸 병을 좀 고쳐줘야겠어. 소녀의 아버지는 새끼 여우를 안고 눈밭을 걸어 집으로 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여전히 오리 할머니가 소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소녀의 가슴이 매우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새끼 여우와 사냥꾼이 집으로 오고 있군요. 소녀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침이었지요. 오리 할머니와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냥꾼을 보고 눈가에 주름이 펴질 정도로 활짝 웃었지요. 사냥꾼은 오리 할머니에게 새끼 여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스한 불가에 누워있는 소녀 곁에 놓인 담요에 여우를 놓았지요. 가서 여우에게 줄 고기를 가져와요. 소녀의 어머니가 고기를 가져오자 여우는 고기가 없어질 때까지 정신없이 먹었지요. 그리고 새끼 여우는 오래도록 잠을 잤습니다. 소녀도 잘 잤지요. 우리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녀와 새끼 여우가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하였지요. 가서 고기를 더 가져와요. 이번에도 새끼 여우는 고기를 모두 먹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말하였지요. 이제 문을 열고 여우를 나가게 해줘요. 소녀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소녀를 일어나 앉게 하였지요. 소녀는 우리 할머니의 품에 기댄 채 새끼 여우를 보았습니다. 새끼 여우는 킁킁 냄새를 맡더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여우가 마을을 빠져나가 눈밭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힘을 되찾은 새끼 여우는 눈밭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갔습니다. 소녀의 병은 다 나았고 여우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우리 할머니는 한동안 조용히 있더니 소녀의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여우가 소녀를 낫게 한 걸까요? 소녀가 여우를 낫게 한 걸까요? 소녀의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아닐걸요? 당신이 여우와 우리 딸을 고쳐준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우리 할머니는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자 눈가의 주름이 쫙 펴졌다고 합니다. 다람쥐와 곶간.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신을 삼아서 팔았고 할머니는 바느질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산나무를 캐러 산에 갔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족제비가 다람쥐를 물고 달아나는 것을 보았지요. 아니, 저런. 할머니는 얼른 몽둥이를 들고 족제비를 쫓아가 다람쥐를 구해 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불쌍하기도 하지. 할머니는 다람쥐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펴보았습니다. 다람쥐의 몸에 족제비의 이빨 자국이 나 있었지요. 다람쥐는 겨우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할머니는 상처를 메어주고 집으로 다람쥐를 데려왔습니다. 다람쥐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힌 뒤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다람쥐는 한참 후에야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니?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모양이구나. 할머니는 다람쥐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지요. 그날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람쥐에게 도토리와 밤을 따다 주었습니다. 다람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리곤 하였지요. 다람쥐 때문에 웃음이 없던 집안에 웃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다람쥐는 몇 개월 후 5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자 다람쥐의 새끼들도 자라서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자라서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람쥐는 수십 마리에서 수백 마리까지 늘어났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늙어 일도 못하는데. 날이 갈수록 다람쥐에게 먹이를 구해주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근심이 깊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람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가 늙어서 더 이상 너희들을 돌봐줄 수 없구나. 내일부터 산에 가서 살도록 해라. 할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훔쳤지요. 다람쥐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정을 알았는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람쥐들은 하나둘 집을 떠나 산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한숨만 쉬었지요.
어린 다람쥐들이 족제비에게 물려가지는 않았는지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로했지요.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집을 떠난 다람쥐들이 몰려왔습니다. 양쪽 볼에 무언가 가득 물고 나왔지요. 얘들아, 그게 뭐니? 깜짝 놀란 할머니는 다람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람쥐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물고 온 나달을 뱉어 놓았지요. 다람쥐들이 물고 온 나달이 두어 말은 되는 듯 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그러나 어찌 남의 것을 받을 수 있겠니?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는 없구나. 어서 돌려주도록 해라. 갑자기 다람쥐 한 마리가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그러니? 할머니는 다람쥐를 따라 나섰지요. 다람쥐를 따라간 곳은 추수가 끝난 텅 빈 논이었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가 하고 싶었구나. 그날부터 다람쥐들은 부지런히 나달을 물어다 곳간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곳간 안에는 나달이 차곡차곡 채워졌지요.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소 도둑이 준 엽전. 옛날 옛적 어느 시골에 농사꾼 총각이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간 것이지요. 돈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0냥만 있으면 장가를 가겠는데 그놈의 300냥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루는 이 총각이 집 안에 모셔놓은 터주에다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지요. 터주란 집터를 지키는 신을 말한답니다. 터주님,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돈 300냥만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데 이때 마침 소 도둑이 이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울타리 뒤에 숨어서 소를 훔쳐가려고 틈만 엿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집 주인 총각이 돈 300냥을 생기게 해달라고 터주에게 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도둑이 고웃음을 쳤지요. 바보 같으니 돈 300냥이 생기기는커녕 오늘 밤 안으로 소 한 마리를 도둑 맞을 거다. 소 도둑이 한참을 기다리니 총각이 빌기를 다 마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때다 하고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들어가서 소를 탁 훔쳐내었습니다. 소 고삐를 끊어 소를 살살 밖으로 몰고 나왔지요. 그러고서 이제 막 도망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다른 곳에서 훔친 돈 300냥을 가지고 있었지요. 옛날 돈은 모두 엽전인데 엽전 300냥이면 제법 무거웠습니다. 그걸 자루에 넣어가지고 둘러매고 다니다가 소를 훔쳤으니 소 등에다 실었지요. 소 등에다 돈자루를 싣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 도랑이 하나 나왔지요. 그래서 그 도랑을 건너려고 소 고삐를 잡고 끄는데 이 소가 도랑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고삐를 잡아 끌고 엉덩이를 때리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막무가내였지요. 도둑은 도랑 건너 저쪽에서 고삐를 잡아 끌고 소는 도랑 이쪽에서 안 가려고 버티고 이러다가 그만 고삐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소는 이제 살았다 하고 뛰어 도망을 갔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야 제 집으로 갔지요. 도둑은 도망가는 소를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를 잡으려고 따라갔다가는 잡히기 딱 좋았지요. 이때 집 주인 총각은 방에서 막 잠을 자려고 하다가 소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보았지요. 그랬더니 자기 집 소가 마당에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 자루를 하나 등에 싣고 서 있었습니다. 자루를 들여다보니 글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돈 300냥이 들어있었지요. 아까 터주님께 돈 300냥 생기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그새 소 등에 실어 보내주셨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총각은 그 돈이 정말 제 집 터주님이 보내준 돈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터주 모시기를 제 부모 모시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장가도 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